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88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비업무용 토지 장부금액 600만 원을 700만 원의 주식회사 세무에 처분하고 처분대금 50%는 주식회사 세무가 발행한 당좌 수표로 나머지는 주식회사 세무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았답니다. 비업무용 토지,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투자 부동산을 말하는 모양이다. 그지? 자, 투자와 부동산에 대한 처분 분기일 것입니다. 유형자산의 처분과 논리는 똑같을 거야. 자, 분계 적어볼까? 대변에 자, 영업활동에 사용한다면 계정과목 이름이 토지, 유형자산이겠지만 영업활동에 사용 안 한다고 했으니까 계정과목은 투자 부동산 되겠지. 얼마? 600만 원. 토지다 보니까 감가상각 누구의 같은 거는 등장할 수가 없어. 그지? 차변에 자, 감가상각 누구의 같은 거 없고 그냥 바로 받은 돈 적으면 됩니다. 자, 받은 돈이 두 가지 계정 과목이다. 그지? 50% 부분은 상대방이 발행한 당좌 수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타인 발행 당좌 수표이니까 현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할 거다. 700만 원의 50% 350만 원이지 뭐. 나머지 350만 원은 상대방이 발행한 약속어음이랍니다. 어음 받았다고 받을 어음 계정 과목을 홀랑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투자 부동산 처분해가지고 어음 받았으니까 주된 영업 활동 아니잖아. 그래서 미수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다. 그치? 요거 묻고 싶었나 봐. 받을 어음이 아니고 미수금 계정 과목인 건 아니? 그거 묻고 싶었다. 자. 그리고 600만 원짜리를 7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익 봤다 그지? 100만 원은 투자 부동산 처분 뭐 이익 뭐 이런 계정 과목 쓰면 되겠지 뭐. 됐습니다. 자, 등장하지 않는 계정 과목 뭐가 있다고? 받을 어음이 있다고. 받을 어음은 아니고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투자 부동산에 대한 문제라고 생소할 필요 없어, 그지? 물어보는 키포인트는 받을 어음인지 미수금인지 판단하는 거였습니다. 자, 별표 쳐서 잘 개념 잡아두시고 투자 부동산의 처분 회계 처리할 때 쓰는 계정 과목이 뭔지 그게 핵심이 아니야. 미수금인지 받을 어음인지. 됐습니다. 문제 2번. 주식회사 서초는 10월 25일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 주식 100주를 주당 2만 원에 취득하고 수수료 20만 원을 포함해서 220만 원을 현금 결제했다. 기말 현재 주식회사 서초는 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기말 공정 가치는 주당 2만 1,000원이었다.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얼마일까요?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손익을 묻는 문제다. 이 문제 정확하게 풀려면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회계 처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예외적인 회계 처리이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운반비, 재세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원칙적으로 취득 부대 비용이므로 해당 자산의 자산 취득원가에 합산한다. 즉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어. 딱 하나 예외가 뭐라고?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생기는 수수료. 현실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 유가증권이다 보니까 운반비나 재세금은 발생하지 않아. 수수료가 생길 거라고. 자,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생기는 수수료는 어떻게 자산으로 처리하지 말고 별도 비용 계정 과목. 계정 과목은 수수료 비용, 그리고 그 수수료 비용은 판관비가 아니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했다 이겁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회계 처리였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에
단기 매매 증권으로 기록되는 금액은 순수한 주식 금액만 기록될 것이다. 그래서 220만 원 돈 주었다 하더라도 그중에서 20만 원은 수수료 비용이라는 별도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되니까 주식 가격인 200만 원만 단기 매매 증권으로 기록되어 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요게 주당 가치가 21,000원. 그러면 21,000원 곱하기 100주. 그럼 210만 원이다. 그지? 210만 원으로 금액이 바뀌다 보니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10만 원이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200만 원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220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이라는 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다. 그지? 별표 쳐 주십시오. 그래서 평가 이익 10만 원 되어 있는 1번이 정답. 문제 3번. 다음 유형자산 중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항목은 감가상각 안 하는 게 뭡니까? 두 가지다. 그지?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 그 포인트 가지고 문제 푸는 겁니다. 자, 토지. 건설 중인 자산. 요 두 개 감가상각 안 하고요. 공장 생산 설비. 기기장치니까 당연히 감가상각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될 것입니다. 정답 찾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고요. 4번 지문이 조금 이상하네요. 영업 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투자 부동산은 감가상각 안 한다라고 뭐 제시되어 있는데 출제하신 분이 기업의 기준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아. 기업의 기준에 우리 출제 범위 벗어나지만 그런 내용도 있어. 사용하다가 사용이 이제 중단돼 가지고 처분 예정일 때는 뭐 어쩌고 저쩌고라는 뭐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4번 지문 영업 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라고 이렇게 지문 내용을 고쳐 주십시오. 됐죠? 정답 찾는 거는 큰 문제 없었어, 그지? 자, 4번 지문 정확하게 내용 고쳐 주십시오. 이 잘못된 지문이야. 영업 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라면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는 되겠지만 어쨌든 토지니까 굳이 감가상각 안 할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고쳐 주시고 그러면 투자 부동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도 등장하니까 문제도 고쳐야 되겠다. 그지? 다음 유형 자산 중 이렇게 하지 말고 다음 자산 중 뭐 이렇게 문제 수정하시고 지문도 수정하시고 됐지요? 자, 지웁니다. 문제 4번. 다음은 무형자산에 대한 일반 기업회계 기준 규정이다. 이 중 가장 잘못된 설명은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된다. 맞고요. 2번. 상각 대상 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 내용 요소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비용 배분해야 된다. 그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 논리다 이겁니다. 3번. 물적 형태는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 그지? 그런 화폐성 자산이다. 화폐성 자산, 비화폐성 자산 뭐 이런 건 우리가 심도 있게 공부한 적 없는데 그지? 일단 넘어갑시다. 4번. 상각 기간은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 초과할 수 없다. 맞죠? 그지? 그래서 1번, 2번, 4번 지문 맞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될 겁니다. 3번이 앞부분은 다 맞는 설명이야. 그런데 뒷부분에 있는 화폐성 자산이다라는 내용 때문에 틀렸답니다. 자, 우리 말씀드렸듯이 화폐성 자산, 비화폐성 자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 풀 때 당황할 수 있다, 그지? 1번, 2번, 3번, 4번 다 맞는 것 같은데 뭐지? 뭐 괜찮아. 어차피 우리 출제범위 벗어나는 내용이 출제된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 찾고 넘어가면 됩니다. 출제되었으니까 설명해 볼게요. 화폐성 자산, 비화폐성 자산의 구분은 전산 세무 1급에서 심도 있게 공부하게 됩니다. 가볍게 들어봐. 자, 화폐성 자산이라는 거는요. 일정한 정해진 다른 말로 하면 딱 픽스된 그지? 일정한 딱 정해진 화폐 단위로
결제가 되는 자산을 화폐성 자산이라고 부르고, 정해지지 않은 변동되는 화폐 단위로 결제할 수 있는 게 비화폐성이더랍니다. 그래서 화폐성 자산의 제일 대표적인 거 외상 매출금 모르게 될 거야. 외상 매출금은 100만 원짜리 물건을 외상으로 샀다고요. 나중에 돈 얼마 줘야 됩니까? 100만 원 딱 줘야 됩니다. 100만 원이라는 정해진 화폐 단위로 결제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갑자기 막 나라가 뭐 어수선해가지고 물가가 뭐 엄청 뛰어버린다. 화폐 가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나중에 뭐 100만 원만 주면 돼. 그게 화폐성 자산이다. 비화폐성 자산 제일 대표적인 거는 건물이라는 뭐 유형 자산이 될 겁니다. 자, 내가 1억 원 주고 건물 샀어. 그런데 조금 있다가 지하철이 건물 옆으로 뚫린답니다. 갑자기 막 지하철역이 갑자기 건물 옆에 생긴대. 그러면 갑자기 집 건물값이 엄청 뛰어버린다고. 그렇다 하더라도 건물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원가로 그대로 회계 처리할 것이고, 자, 건물 그 금액이 바뀌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뭐 그 건물 가격이 바뀐 거는 알았어. 그거 네 가격이 바뀐 거야. 결제를 일정한 금액으로 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건물은 200만 원으로 변동할 수 있다 이거지. 건물의 시세는. 그게 비화폐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화폐성인지 비화폐성인지가 왜 중요하냐 하면 전산 세무 1급에서 우리가 공부한 외화 환산 손익 있잖아. 그치?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하는 계정 과목들은 전부 따져보면 그 성격이 화폐성이랍니다. 비화폐성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중요하고, 그런 부분이 법인세 세무조정에서도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더라 이것이. 그래서 전산 세무 1급에서 집중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자, 외상 매출금인데 달러로 되어 있답니다. 1000달러. 그러다 보면 환율이 변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하게 된다 이겁니다. 100달러 주고 산 건물에 대해서는 장부 금액 자체가 변하지 않고 그에 따라서 외화 환산 손익도 인식 안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외화 환산 손익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는 외화 환산 손익 인식 안 한다 이런 거는 뭐 어렵지 않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다 이겁니다. 참고로 들어봐. 선급금 계정 과목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000달러짜리 물건을 구입할 건데 200달러를 선급금으로 계약금으로 미리 주었답니다. 그러면 남은 돈 얼마라고? 800달러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800달러 이 부분에 대해서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로 기록되어 있을 거다 그지? 줄 돈이 그러면 800달러 이 부분에 대해서만 외상 매입금으로 기록된 요 화폐성 부채 그거에 대해서만 외화 환산 손익이 이루어질 뿐, 선급금 요런 부분은 비화폐성이기 때문에 이미 결제 끝난 거잖아. 1000달러 물건이라 하더라도 200달러는 이미 주었거든. 언제 나는 그거 환율 변동에 대해서 신경 전혀 쓸 필요 없다 이겁니다. 선급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거는 비화폐성이므로 외화환산 손익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전산 세무 1급에서 굉장히 자주 문제를 접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화폐성인지 비화폐성인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묻고 있는 건 뭡니까? 무형자산이다, 그지? 유형자산과 거의 유사하게 접근하면 돼. 유형자산이 화폐성이 아니고 비화폐성이든 무형자산도 당연히 화폐성이 아니고 비화폐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3번 지문 뒷부분이 틀렸대요. 됐죠? 썩 좋은 문제는 아니다, 그지? 무형자산, 유형자산이 화폐성인지 비화폐성인지는 크게 뭐 논란거리도 아니고 사실 중요하지도 않아, 이론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단어 하나 바꿔가지고 문제가 출제된 것이다. 됐죠? 문제 5번. 제조업을 운영하는 A 회사가 기말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경우 다음의 손익계산서 항목 중 변동되는 것은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 어떻게 회계 처리? 대변의 대손충당금, 차변의 대손상각비로 회계 처리할 것이고, 대손상각비는 뭘로? 판관비로 분류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이런 부분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지? 외상 매출금 또는 받으러움이 아니고 미수금 또는 대여금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한다. 그러면 차변에 기록되는 비용 계정 과목 이름이 뭐라고요? 기타의 대손상각비고, 그거는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되더라. 됐지? 자, 여기서는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 때 사용되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묻고 있다. 판관비에 해당하는 대손상각비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 항목 중 변동되는 거는 판관비가 영향을 미치는 거 영업이익이 될 것입니다. 정답 1번이 되겠고요. 2, 3, 4 매출원가, 매출액, 매출총이익은 상관없다, 그지? 손익계산서로 따지면 판관비 위의 항목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변동 없어. 됐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기말 결산 시 계정별 원장의 잔액을 차기에 이월하는 방법을 통해서 장부를 마감하는 계정 과목은, 길게 풀었었는데 올해 기말 잔액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거를 묻고 있다, 그지? 뭡니까? 자산, 부채, 자본을 말합니다. 수익 비용은 이월 안 된다, 그지? 수익 비용 말고 자산, 부채, 자본을 찾아보라. 그 문제고요. 기부금 비용이다, 그지? 영업의 비용. 접대비 비용이다, 그지? 광고선전비 비용이다, 그지? 세 가지 비용이고, 개발비가 무형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정답은 3번 주입니다. 문제 7번. 다음 중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 작성되는 재무상태표에 있어서 가장 먼저 표시되는 것은? 자, 유동 항목부터 위에, 그 다음에 비유동 항목을 기재한다, 그지? 자, 유동, 비유동 순서로 비열을 하고, 유동은 다시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러한 순서로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표시되는 거. 자, 투자, 부동산, 투자자산, 임차 보증금, 기타 비유동자산, 임차 권리금, 프리미엄이라고 했다, 그지? 프리미엄을 임차 권리금이라고 부르고, 이거 뭡니까?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무형자산이다 겁니다. 전세권은 임차 보증금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지? 기타 비유동자산. 그래서 요 중에서 제일 위에 오는 거는 투자 자산에 해당하는 투자 부동산이 될 것입니다. 됐다, 그지? 용어 자체로만 가지고 막 외우려고 하면 막 미친다, 그지? 막 거기서 막 이상한 막 이게 이 말 같고 저게 저 말 같다, 그지? 알다. 단어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분류해야 될 것이야. 임차 보증금, 전세금처럼, 그지? 우리가 어디 건물에 새 들어갈 건데 보증금 준 걸 말한다 이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그지? 자산은 자산인데 어디로 분류된다?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되더라. 전세권 마찬가지. 임차 권리금은 뭐라고? 내가 가게를 인수할 건데 그 전에 장사하던 사람한테 프리미엄 준다 이겁니다. 뭐 무형 자산에 해당한다고. 그지? 그리고 임대 보증금 뭡니까? 내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남한테 세를 준답니다. 그 세 드는 사람이 나한테 보증금을 준다 이거지. 보증금 받았지만 나중에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부채다 이거지. 비유동 부채. 됐습니까? 단어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막
첫 글자 따서 외우는 거 아니야. 의미를 생각해서 그 분류를 딱딱 판단해야 되는데. 됐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은 자기주식 되겠다, 그지? 자기주식 처분이익,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은 모두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문제 9번. 다음 원가 및 비용의 분류 중 제조 원가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는 원재료 구입비, 재료비고 원재료 운반 차량 처분 손실, 이거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 그지? 이거는 영업 외 비용일 것입니다. 제조 원가 아니고. 제품 포장 설비 감가상각비, 이거는 제조 경비가 되겠고, 제품 생산 공장 화재 보험료, 이것도 제조 경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될 것이고요. 자, 복수 정답 인정되었나요? 원재료 구입한 것 중에서 생산 활동에 투입되지 않고 기말에 창고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는 원재료라는 자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해신청이 되어서 복수 정답 인정되었고, 억지 같다, 그지? 명확한 정답이 2번이 있는데, 그지? 어쨌든 복수 정답 인정되었고, 자, 그러면 복수 정답 없도록 1번 지문을 깔끔하게 수정합시다. 어떻게 수정하냐면, 당기에 사용된 원재료의 취득 원가, 이렇게 하면 복수 정답 문제가 없어질 겁니다. 당기에 사용된 원재료의 취득 원가. 원재료의 취득 원가. 이렇게 수정하여 주십시오. 됐죠? 그리고 뭐 위에 문구도 좀 이상한 것 같아. 다 뭐 제조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는 뭐 거래를 쭉 기술한 게 아니고 단어 형식으로 약간 계정 과목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지? 그래서 거래라는 게 좀 어색한 것 같아. 다음 중 제조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단어 수정해 주십시오. 됐죠? 지웁니다. 문제 10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단기총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자, 기초 원재료, 단기 매입 원재료, 기말 원재료, 그러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계산하면 원재료비가 톡 튀어나온다고, 그지? 재료비 얼마입니까? 10만원 플러스 50만원 마이너스 10만원, 그럼 50만원 되겠지 뭐. 재료비 50만원, 직접 농업비 350만원, 제조간접비는 원재료비 50만원에다가 직접 농업비 350만원 더한 거 400만원 되겠다, 그지? 400만원은 20%랍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400만원 곱하기 20% 80만원 되겠네. 단기 총 제조원가하고 재료비 플러스 직접 농업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50만원 플러스 350만원 플러스 80만원 480만원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됐죠? 줍니다. 문제 11번 봅시다. 다음 내용의 개별 원가 계산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개별 원가 계산의 절차. 직접비부터 집계하고, 제조간접비는 합리적인 배부 기준 정해가지고 제품에 배부한다. 이것이 큰 그림의 절차다, 그지? 자, 가나 다라부터 읽어봅시다. 가, 개별 작업과 관련해서 발생한 제조간접 원가를 파악한다. 나, 제조간접 원가를 원가 대상에 배부하기 위해서 배부 기준을 선정한다. 다,
원가 계산 대상이 되는 개별 작업을 파악하고 개별 작업에 대한 직접 원가를 계산한다. 라 원가 배부 기준에 따라서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을 계산해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한다. 자, 1단계 직접비부터 집계해서 따로 떼내고 그다음 제조 간접비를 이제 파악하겠지. 직접비 뺀 게 이제 제조 간접 원가다, 그지?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배부 기준이 무엇인지 선정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배부 기준에 따라서 이제 각 제품에 뿌리는 것이 마지막 단계일 것입니다. 됐죠? 자, 정답은 다 적자 다 가 나 라, 그지? 다 가 나라 다 가 나라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12번 종합 원가 계산은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에 따라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평균법은 기초제공품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단기 발생 원가로 가정한다. 그지? 기초제공품의 작년도의 작업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전부 다 올해에 새로 투입된 걸로 가정해버린다고 했습니다. 2번 선입선출법은 기초제공품부터 먼저 완성되고 난 다음 단기 투입분을 완성시킨다고 가정한다. 그렇지? 3번 기초제공품이 없을 때 선입선출법, 평균법은 결과가 똑같다. 그렇지? 기초제공품 때문에 차이가 생긴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다. 그렇지? 자, 1, 2, 3번 맞으니까 4번이 정답 되겠네. 재료비의 경우 공정 초에 투입된다고 가정할 때와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은 차이가 없다. 이 차이가 있겠지, 그치?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거는 투입 방식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지, 그렇지? 그래서 기말 제공품에 대해서 재료 부위 완성품 환산량을 구한다. 공정 초에 몰빵으로 투입된다라고 했을 때는 물량 곱하기 100%로 완성품 환산량 구할 거고,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면 완성품 환산량을 어떻게 물량 곱하기 뭐 진척된 정도를 곱해가지고 완성품 환산량을 구할 거다 이겁니다. 됐죠? 문제 13번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일반 소비세 맞고 국세 맞고 10%와 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치? 4번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영세율 제도를 도입한다. 그치? 아니고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면세 제도를 도입한다 이겁니다. 정답은 4번. 영세율 제도는 왜 도입한다고요?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도입한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 문제 14번 봅시다. 과세 사업자인 주식회사 서초는 올해 당사 제품인 기계장치를 공급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했다. 이 거래와 관련해서 올해 2기 예정 신고 기간의 과세 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공급가액은 얼마일까? 자, 총 판매 대금은 6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요. 자, 계약금 200만 원 3월 15일에 지급, 중도금 두 번에 나눠서 150만 원씩 지급, 잔금 150만 원 9월 30일에 지급하고 제품 인도를 9월 30일에 한답니다. 물건은 나중에 넘겨주고 물건 넘겨주기 전에 돈을 따박 받는다 이겁니다. 어떤 거래입니까? 중간 지급 조건부 거래였다. 중간 지급 조건부가 되려면 요건이 두 가지 있었다. 그지? 먼저 돈을 총 3회 이상 나눠서 받아야 된다.
계약금 한 번, 중도금 2번, 잔금. 그럼 총 4번이니까 오케이. 3회 이상 맞고. 해당 처음에 돈 받았을 때랑 나중에 물건 넘겨줄 때랑 사이 기간을 보니까 6개월 이상이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3월 15일, 9월 30일. 6개월 이상 맞네. 그지? 4, 5, 6, 7, 8, 9, 5, 30일이니까. 그지? 오케이. 그래서 중간 지급 조건부 거래다 이겁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의 경우 공급 시기 언제라고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였습니다.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지? 그거 너 중간 지급 조건인지 판단할 수 있고 그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가 언제인지 아니라고 묻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별표 쳐서 잘 연습해 둡시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가 각각 돈 받기로 한 날이 공급 시기니까 세금계산서 총 몇 장? 4장 꺼내야 됩니다. 3월 15일에 200만 원짜리 한 장, 5월 15일에 150만 원짜리 한 장, 7월 15일에 150만 원짜리 또 한 장, 9월 30일에 150만 원짜리 한 장.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합하면 얼마가 되나? 650만 원 될 것이다. 됐지요? 묻고 있는 거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포함될 과세 표준 7월, 8월, 9월에 속하는 금액을 찾아랍니다. 7월 한 장, 9월 한 장. 그러면 150만 원 플러스 150만 원. 300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 됐죠? 정답 3번. 아시겠죠? 답 찾아보았고 자, 푸는 데는 큰 지장 없습니다만 단어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뭡니까? 물건을, 제품을 파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돈을 줍니까? 받습니까? 받는다, 그지? 그러면 지급이 아니고 수령이라고 해야 정확한 용어가 될 것입니다. 지급을 수령이라고 수정하여 주십시오. 됐죠? 문제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번 공급 연월일. 요게 임의적 기재사항이더라. 그치? 2, 3, 4 확인합니다. 공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번호랑 상호랑. 그치? 공급받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번호만 있으면 된다. 그치? 그 다음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금액,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거 여기 없는 거 하나가 뭡니까? 작성 연월일이더라. 작성 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 연월일은 임의적 기재사항.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 88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